해군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경선을 둘러싼 뒷얘기 그리고 앞으로 대선 어떻게 치러질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소위원장을 맡으셨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관위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성일종 의원 선관위원 딱 들어갔을 때 그걸 명단을 보고 국민의힘 선거 관리 제대로 되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더 잘하셨고요. 모든 분들이 의견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아주 민주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저희가 다 검토했고 충분한 의견을 주었고, 그래서 정당이 민주주의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합일점을 이뤄내면서 저희 당의 가치가 이번에 상당히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 정당의 가치가 어때야 되는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준 그 상당히 좋은 선례를 남긴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많이 쓰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막판에 옐로카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좀 치열했는데 선관위에서 고민하셨죠? 옐로카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시로 고민했지요. 예, 수시로 고민했고, 이제 제일 막판에 갔었을 때는 두 분 이제 네 분의 후보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갈라졌어요. 한쪽은 가상 대결을 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쪽은 사지선다형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통계학적으로 이게 이론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당원한테 묻는 문항하고 또 일반 국민한테 묻는 문항이 같아야 통계학적으로 함께 합칠 수가 있습니다. 당원한테 묻는 거하고, 당원한테는 사지선다형으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국민한테 1대1 가상대결로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언밸런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논리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 당원도 가상대결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당원들만 가지고 하는 거에서야 분별력이 없잖아요. 다 우리 후보가 이기겠죠. 정확히는 변별력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안 맞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수렴을 해서 1대1 가상 대결로 묻고 마지막엔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거로 해서 절충안을 해서 절묘했어요. 그래서 마무리했습니다.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어느 후보도 뭐라고 반대를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최종 문항 다 공개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 이렇게 대결을 했었을 때 이 4명 중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대 4명을 다 넣어서 묻는 것하고 그냥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하고 이렇게 실제로 쭉 들여다보시니까 차이가 날 수 있겠던가요? 저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응할 수 있는 4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길 후보냐 이렇게 묻는 게 제일 심플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항들이지요. 그런데 이제 1대1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역선택 방지를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앞에 더 넣었던 거죠. 이번에 보면 이제 50대 50이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당원 조사가. 지난번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끼리 붙었을 때는 3대 7인가 2대 8인가 됐어요. 5대 5 국민의 당원 비중이 높은 것하고 여론조사 비중이 높은 것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하게 후보를 뽑는 방법이 될 것 같은가요? 이게 이제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오차를 줄일까를 당이 고민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당에 당비를 내면서 주인은 당원인데 그래도 당원들한테도 일정한 권리가 좀 부여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 59만 명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50%를 두었는데 당심이 우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도 저희 당도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인의식이 강하고 하다가 보니까 주관적 생각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좀 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심도 50대 50%를 좀 50%를 또 받아들이자. 그래서 당헌 당규에 5대 5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관에서 흔들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 헌법 같은 거 당의 헌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50대 50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심이 수렴을 하는데 당심이 민심을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도 한 50% 정도는 반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제 또 선대위가 출범하면 우리 성 의원께서 또 중요한 일을 맡으셔야 할 텐데 아무튼 이번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고 할까요? 그게 당심 20% 민심 10% 이렇게 합하면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한 30%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좁히고 가야 되느냐 제일 큰 숙제 아니겠어요? 벌써 민주당에서는 그런 걸 놓고 저수지 후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는데 뭐 여당 이제 여야의 대결 구도가 섰기 때문에 상대의 조그만 약점이라고 있으면 다 공격을 하게 될 거고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연연할 건 없고요. 그러나 이번에 나오면서 민심과 당심의 한 10% 정도의 괴리가 이제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시해서 보고 가야 된다. 물론 이 중에는 일부 역선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자들도 역선택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역선택이 일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도 다 후보 진영한테 제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본선에 가서는 당심보다는 민심 쪽의 의견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저희가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선거 전략상 상당 부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민심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나 이제 국민의힘 떠날래 실망했어 하고 막 떠나는 당원들이 있다면서요. 이런 분들 다 역선택을 위해서 들어왔던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선호도에 따라서 그건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민주당도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싸웠지만 이낙연 후보의 아주 그 지지하셨던 한 40%가 윤석열 후보를 또 지지하겠다 그 당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각 당이 후보가 결정이 되면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형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걸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직국장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 그랬더니 거의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확 빠져나간 거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 언론에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가 열렬하게 지지하셨던 분들은 실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런 감정의 표현도 상당히 진솔하고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또 프로세스가 작동되면서 필터링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후보 꼭 지지하게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됐었을 때 뭐 일부 좀 뭐 마음도 좀 야, 나 실망했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지 후보와 또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탈당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몇십 명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100명도 안 됩니까? 숫자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 평상시하고 거의 동일해서 평상시라는 거는 평상시도 언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몇백 명씩. 그래서 크게 이렇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제 뭐 선관위원 끝나셨으니까 해단식은 했습니까? 선관위? 오늘 하나 제가 그렇게 끝까지 확인 못했고요. 아마 오늘 정도 홍준표 후보께서는 오늘 하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아니 왜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이제 공정 중립에서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된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그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본인은 뭐 대통령 처음부터 꿈을 꾸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이분은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보냈고 또 이 정부에서 선택을 받아서 총장이 되셨지만 울산 부정선거라든지 월성 원전 수사 또 라임 옵티머스 수사 조국 수사 등 비교적 우리 사회의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무너졌었을 때 온몸으로 막아냈던 분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공정과 정의,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선택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후보 모두 국회의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계신, 국회에 몸담고 계신 우리 성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국민들이 현 제도권 정치, 국회에 대해서 아주 싸늘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반영된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국회를 비롯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정치 개혁도 해보고 국가도 한번 다 개조해봐라. 그래서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같은 분이 나오신 거지요.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국회로부터 물이 안 들었고 행정가로서 오셨는데 아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선택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또 윤석열 후보하고는 차이점이 또 많이 있죠. 예. 예, 그 부분은 닮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뒤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한 시대적 요구가 새로운 사람으로 한번 세워서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국가 개조에 대해서 정치의 큰 틀에 대한 대개조를 한번 요구하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 의원께서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뭘로 규정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공정과 정의에 대한 상식에 대한 가치를 국민들께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징성 있는 인물이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았었던 힘 있는 집권 여당으로부터 핍박과 견제로부터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시대의 가장 큰 급한 것들은 미래와 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로부터 힘들어하는 국민들에 대한 회복과 희망의 프로그램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후보가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정도를 만들어서 예. 자영업자들 확실하게 회복하고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예. 저는 이번은 미래와 이 서민에 대한 정책을 잘 세우시는 분이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좀 더 깊은 얘기 해보죠. 백운계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성일정 국민의힘 선관위 여론조사 소위원장 만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탄생되게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기수로 윤석열 후보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서 매진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치 고각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홍준표 후보 또 다른 후보들과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다른 후보들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홍준표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을 뜻을 비치지 않았나요? 그 말씀을 좀 하셨지요. 예. 그런데 승복 선언을 아주 멋지게 하셨잖아요. 네. 참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간결하고 본인이 흥행하는데 역할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깔끔하게 하셨어요. 짧게. 간결했을 수도 있고 더 얘기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국민들한테 주신 그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그 백의종군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백의종군 하시겠다. 어제요? 예. 오늘 아침에 하셨는가 보다. 예, 처음에 그 글을 썼다가 지웠다던데. 그건 처음에 그랬었고요. 예. 그 이제 본선에 대한 발표 나기 전에 그거 있었고 예. 이제 어제 말씀하셨고 어제 저녁 늦게 하신 것 같은데 백의종군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여망이 정권 교체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기꺼이 나서 주실 거로 전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큰 무슨 직책을 맡거나 먼저 대선 후보도 한번 19대에 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 어떤 선거에 있어서 무슨 직책을 맡는 것보다는 백의종군으로 하면서 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는 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후보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상의하고 또 의견 소통을 하면서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후보께서 또 만나실 기회가 이렇게 아마 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좀 좁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의 이해도가 후보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분이지요.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다음에 어느 쪽이든 대통령이 되시면 저런 분의 갖고 있는 장점을 수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저는 아주 4차 산업 미래 세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후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의 협상단으로 그러셨잖아요. 제가 해서 네. 다 이뤄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정치는 살아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늘 어떤 가능성이든 다 놓고 열어놓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지금 국민들이 여망하고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다양성 속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하고 지난주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약간 눈에 도끼가 있습니다. 사실 성일정 의원 같은 분하고는 사이가 나쁠 리는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좀 섭섭한 마음 가질만 했지요. 국민의힘에서 대우하는 게. 대우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하고 둘이 하셨고요. 또 이제 결과가 나왔었을 때 또 오세훈 시장께서 약속을 거의 다 지키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부시장도 협력 차원에서 하셨고 예. 또 다른 몇 가지 자리 같은 경우는 안 대표께서 주신 그 안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아마 함께 하시는 거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오시면 안철수 후보라는 이 제3의 후보와 단일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성희용께서는 또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까이서 보시면 김종인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인간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도 서울시장 후보 이 문제가 나왔었을 때 안 대표께서 저희 비대위원장님을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두 개 안을 줬어요. 들어와 입당을 해서 하면 제일 유리하다.
그러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외부에 있어라. 그래서 우리 후보가 선출한 다음에 1대1로 이렇게 붙어서 경쟁을 하자. 그런데 후자를 안 대표께서 선택을 하신 거지요. 저는 그때 들어오셔서 첫 번째 안을 받으셨으면 아마 서울시장 될 수도 쉽게 있었다. 예, 전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전 비대위원장님이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는 항상 대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그걸 안 받으셨기 때문에 경쟁으로 가야 되다 보니 거기에서 정치적으로는 좀 험하게 할 수도 있지요. 경쟁 관계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사사로운 감정을 뭐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또 사사로운 감정으로 안 된다 이렇게 딱 자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단일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비대위원장님이 선대위원장으로 오신다면 가정인데 그런 가능성 얼마든지 놓고 알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보십시다. 자, 끝으로 우리 성일정 의원께서는 충남이시지만 또 호남 사랑 상당하시잖아요. 호남에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호남을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경선 기간에 전두환 정치 발언 또 개사과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호남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5.18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많이 통화를 했고요. 예. 또 광주에 계신 제 지인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후보께서 뭐 폄훼하거나 뭐 곡해해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잘못 들었죠. 그래서 5.18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모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그 왜 전두환이라고는 이름을 부른 게 실수한 거다. 예를 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진위가 어찌됐든 후보의 진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잘못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광주라고 하는 곳은 저는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정의로운 곳이고 정치적으로 큰 그 질곡의 세월을 지날 때 항상 공정하고 정의롭게 깃발을 들었던 곳이잖아요. 옛날 광주 학생 의거에서부터 5.18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러한 광주에 갖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그대로 저는 인지를 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품 넓게 받아주시는 데가 또 광주고 우리 호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성일정 의원께서는 5.18 유족회 부상자로부터 감사패도 받고 박수도 받으신 분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인지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을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종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예.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당 사정 와서 종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성일정 국민의힘 선관위 여론조사 소위원장이셨습니다. 오늘 시사 1번지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